1번부터 갈게요. 요약집 4페이지를 펴시고,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나머지 지문은 많이 보셨던 건데 3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4페이지 맨 밑에 3번에 보면 접근 방법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은 이 세 가지는 구별해서 알고 계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5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법제적 접근이나 의사결정론은 개념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자. 그 중에서 의사결정론이 19회 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분산식은 특정 학문을 가지고 부동산을 연구하는 걸 분산식. 그럼 중점식은 부동산의 여러 영역 중에서 특정 영역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종합식. 이게 이제 문제에 언급이 된 건데, 종합식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을 체계화시켜 부동산 전반을 연구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말 나온 게 아니라 뒤에 설명 보니까 3번에, 1번에 3번에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과정에서 출발한다. 이게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왔던 지문인데, 그 옆에 5번에 보시면 의사결정론에 보시면 인간을 자기인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인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를 의사결정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3번은 종합식 접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19회 때 맞는 지문으로 출제했던 걸 종합식이라는 말로 바꿔서 틀리게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3번 틀렸습니다. 뭐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셨던 분은 4번 찍으신 분이 의외로 많을걸요. 왜냐면 어디서 본 것 같으니까. 많이 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정의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2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18페이지 가셔서 토지 용어 정리하셔야죠. 토지 용어. 이거는 18페이지를 아무리 다 외웠다 하더라도 성격 급하는 분은 틀리게 만든 문제예요. 문제 끝까지 안 읽는 분들. 그래서 2번 보시면 후보지라고 할 때 후보지 또는 이행지 구별하는 거, 후보지와 이행지는 뭐 용도지역 상호 간의 전환이냐 또는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이냐 이거 가지고 구별하면 제일 쉬운 문제랬죠. 근데 그런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서 뭐 전지였던 토지가 주거용지로 전환됐으면 이거는 뭐 후보지냐 이행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다고 그랬고, 또 하나 낼 수 있는 형태가 뭐랬어요? 두 개의 공통점이 둘 다 용도전환 중이거나 용도전환이 예정돼 있을 때까지만 후보지 이행지라 부르고, 용도전환 된 토지에 대해서는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된 자가 눈에 띄셨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 간에까지만 읽으셨으면 틀린 거죠. 그 뒤에 있는 전환, 된. 그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된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나머지 1번부터 보시면 소지는 다른 말로 원지라고도 부르고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땅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제조단학과 배우실 때 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조단학과 선정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조성지나 매립지, 간척지는 공사 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제조단학과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원지의 매입가격입니다. 소지의 매입가격. 그 다음 3번에 있는 필지와 획지는 둘 다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라고 그랬고, 필지는 소유권을 구분하는 단위가 돼서 지번이 붙어있는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라고 그랬고, 그 다음 4번에 있는 획지는 가격 수준으로 구분한 토지의 단위,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되는 경제적 개념이 획지다. 다 맞는 표현이고, 5번에 선화지는 선자가 뭐랬어요? 고압전선.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중에서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는 일부분의 토지를 선화지라고 불렀고, 얘는 고압전선 윗부분에 대한 공중권이 제한받죠. 그래서 감가가 일어나는 토지, 그래서 이걸 선화지 감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틀린 건 2번입니다. 3번은 작정하고 내신 거예요. 그냥 틀리라고. 그 요약집 6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요약집 6페이지를. 가보시면 맨 위에 표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의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었어요. 17회 때 한 번 하고 23회 때인가? 한 번, 2번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적어 놓는 건데, 문제를 만약에 우리 푸신 모의고사처럼 내면 이게 뭘 구별하라는 얘기냐면, 그 대분류에는 부동산업이라고 돼 있고 중분류에 보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부동산업이라고 분류하고, 소분류로 들어가면 뭐 임대업, 개발업, 개발 및 공급업, 관리, 중개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돼 있고,
그 끝에 보면 세 분류에 임대 및 공급업은, 그러니까 임대업이나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의 종류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를 포함해요. 근데 관리업에 가면 뭐가 없어? 기타가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임대업과 공급업은 건물에 대한 얘기예요, 건물. 근데 관리업은 뭐로 돼 있어요? 그냥 부동산으로 돼 있어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기타 부동산이라는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나누니까 관리업에 기타가 안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내는 출제자 의도는 뭐다, 그냥 한번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6페이지 있는 거. 이참에. 그래서 문제 봅니다. 3번. 다음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그럼 이건 중분류 물어본 거죠.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부동산 임대업, 소분류에 들어가는 부동산 임대업은 세 가지 다 들어간다 그랬죠. 주거용, 그 다음에 비주거용, 기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 및 3번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다 들어가죠. 4번에 있는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으로만 나눌 뿐 기타 부동산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냥 공부 한번 하시라고 한 거고. 5번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중개업과 감정평가업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까지 낸 적은 없고 23회 때 17회 때는 이거 비슷하게 냈었어요. 17회 때는 이렇게 비슷하게 냈고 최근에 나왔던 23회 때는 어떻게 냈냐면 다음 중 부동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세요. 그래 놓고 4번에 부동산 금융업 이렇게 시험 냈었어요. 그러면 금융업은 우리가 돈 빌리려면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리려면 어디 가야 돼요? 부동산업자를 찾아갈 게 아니라 은행 가야지, 은행. 그럼 만약에 부동산 금융업을 부동산업으로 분류하면 은행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금융업은 별도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도 찾을 수 있게 해놨는데 17회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비슷하게. 그래서 다 외우게. 그리고는 17회 때 한 번 내고 한동안 안 내다가 23회 때 잊어버릴만 하니까 또 한 번 낸 거죠. 그래서 17회 때 한 번 나와서 18회 때 보시게 됐던 책들에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나왔던 책들에는 이게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나오니까 2012년 때부터인가 책에 다 뺐거든요. 그랬더니 또 23회 때 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골탕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 한번 하세요. 6번은. 아니, 3번은. 맞추면 진짜 이거를 공부하셔서 맞춘 분도 있을 테고, 책에 있으니까 요약집에. 기본서에도 있었고. 아니면 찍기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4번 가시면 4번 틀리신 분도 요약집 24페이지 가셔서 부동산의 특성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특성을 잘 몰라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다 안 읽어서 그래요. 다 안 읽어서. 끝까지 안 읽으셔서. 그럼 1번부터 보시면 부동산은 절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이걸 뭐라 그래요? 절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은? 부동성.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성의 특성을 갖게 된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에 부동산이 임장 활동성과 정보 활동의 성질을 갖는 건 부동산의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토지의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게 누구 때문이었어요? 영속성. 그 다음 3번 부동산이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 합리적 가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수급 조절이 곤란한 건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배우셨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부증성이나 또는 개별성 또는 움직일 수 없다는 부동성 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영속성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부증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4번 토지의 물리적 대체. 대체 가능성은 1주차 때 설명했었죠. 물리적 대체와 용도적 대체 두 가지가 있고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특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가 개별성 때문에 불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용도적 대체는 무슨 특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하다. 부증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번 문제가 개별성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개별성이 틀린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 물리적 대체가 제한되는 건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개별성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일물일가의 법칙 배웠죠? 무슨 법칙 두 가지 배웠어요. 뭐 생산비 법칙하고 일물일가의 법칙. 그럼 이 두 가지는 토지에는 적용돼 안 돼? 안 된다가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는 부증성 때문이었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적용되지 않는다가 누구 때문이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개별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누구를 위한 서비스예요? 일물일가 법칙 개별성. 이렇게 외우는 분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그렇게 외웠다가는 이런 일 당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누구 때입니다? 개별성. 그러니까 오늘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어선풀이 알면 틀려요. 정확하게 아셨어야 맞죠. 그러니까 아까 2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장난친 거예요? 상호 간 후보지, 내에서 이행지 이렇게 외우는 분들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만 신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용도 전환 중일 때를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 부른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렵고 쉽고의 차이는 그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 물어보는데 대충 알아도 맞출 수 있게 내면 쉬운 거. 정확하게 모르면 틀리게 되는 게 어려운 문제. 그래서 4번까지가 총론 문제인데 쉬운 게 하나도 없죠. 특히나 이제 문제 끝까지 안 읽고 이러신 분들은. 그래서 정답률 다른 학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가 50% 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여기도 비슷한 상황으로 볼 것 같고. 5번 가시면 주어진 자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요약집 28페이지 가시면 유량저량 설명했던 문제에서 유량저량 문제는 두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유량과 저량에 속하는 거냐 속하지 않는 거냐 구별하라는 내용 묻거나 주택량 물어본다고 그랬죠. 주택량. 그러면 얘는 지금 뭘 물은 거예요? 주택량에 이름 붙이라는 문제예요. 근데 다행인 건 그 주택량에 이름을 못 붙여도 뭐만 할 줄 아시면 뺄셈만 할 수 있으면 답은 나오게 해놨죠. 그래서 5번 주어진 자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에 2016년 1월 1일과 2016년 12월 31일에 각각 주택량이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죠. 그럼 정리해보면 5번에서 이거예요. 지금 2016년 1월 1일에 주택량이 몇 개랑 몇 개가 있어요? 110만 개 하고 70만 개가 있죠. 마찬가지로 2016년 12월 31일 날 120만 개 하고 80만 개의 주택량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에 뭘 붙이자? 이름 붙여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110만 개와 120만 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가. 2016년 1월 1일 또는 12월 31일 현재 존재하는 주택량이에요. 그럼 특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주택량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했다?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 이름이 이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고 이 두 개는 이름이 뭐예요? 보니까 70만 개와 80만 개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주택량을 나타내니까 얘는 뭐다?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것만 물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주택량이 뭐가 생겨요? 변화량이 생겨요, 변화량. 그럼 얘는 지금 변화량이 몇 개인데? 10만 개인데 얘는 누구의 변화량이니까? 주택 공급량의 변화량이니까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인다?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는 거고 얘도 변화량이 몇 개가 생긴 거예요? 10만 개가 생겼죠.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량이 생긴 거니까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이자?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이름 붙일 수 있는가? 그럼 1번, 2번은 2016년 1월 1일 주택 저량 공급. 그럼 1월 1일자니까 저량 공급 두 개 중에 1월 1일 거니까 이거죠. 그래서 몇 개? 110만 개. 그럼 2번 2016년 12월 31일 주택 저량 수요량. 그럼 저량 수요량은 두 개인데 2016년 12월 31일 걸 물었으니까 뭐예요? 80만 개. 4번을 먼저 볼게요. 2016년 한 해 동안 유량 공급량. 그럼 얘는 누구의 변화량을 찾으면 돼요? 공급량의 변화량을 찾으면 되죠. 몇 개? 10만 개. 그 다음에 5번 2016년 한 해 동안 주택 유량의 수요량.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량을 찾으면 되죠. 몇 개? 10만 개. 그럼 이거는 요약집에도 요약집이란다. 10국태에도 들어있었고 문제집 풀다가도 있었죠. 그러면 답은 3번인데 2016년 12월 31일 현재 공가. 그럼 공가는 뭐예요? 공급된 양 중에 수요되지 않고 남아있는 집이에요. 그럼 공급된 게 몇 개인데? 120만 개인데 80만 개만 수요되고 있으니까 비어있는 건 40만 개죠. 뺄셈할 수 있는지 물어본 문제죠. 답은 3번. 6번 틀리신 분은
또다시 요약집 35페이지와 36페이지를 가셔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을 또 정리하셔야겠죠. 그럼 일단 1번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그럼 이걸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 불렀다? 이게 공급법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걸 뭐라 불러요? 수요법칙. 그럼 1번은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의 개념 물어본 게 1번이죠, 뭘. 2번, 해당 지역으로 인구 유입량이 증가하거나 해당 지역 소득 수준이 향상되거나, 그리고 대체 투자 자산. 그럼 여기서 대체 투자 자산은 부동산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나 증권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걔네들의 수익률이 악화됐대요. 그럼 사람들은 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럼 얘는 누가 변해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3번, 인구의 변화, 소득 변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변화,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의 변화는 이게 얘 다 누가 변한 거예요?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인 거죠. 그다음 4번, 수요 측면에 있어서 그럼 이 말이 붙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A와 B는 무슨 관계에 있대요? 대체제래요. 근데 대체제는 수요와 공급 둘 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앞에 수요 측면에 있어서라고 말이 주어진 건 누구만 따져봐라? 수요만 따져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지금 4번 같은 경우에 A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적인 B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한다. 그럼 이거 뭐 물어본 거예요? 지금 A와 B라는 두 개의 재화가 있고, A와 B라는 두 개의 재화가 있고, 지금 A와 B는 무슨 관계래요? 대체제 관계래요. 근데 A의 가격이 어떻게 됐대요? 상승. 그럼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B의 뭐의 가격이?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외울 때 대체제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와 공급에 둘 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누구만 따져라? 수요만. 그럼 B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 그러면 B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뭐. 그래서 이게 1주차 때 똑같이 6번 문제 있었어요. 6번 문제. 1주차 때 똑같이 6번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러이러이러한 가격 이외의 요인이 주어졌을 때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확인하라고 물어봤던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1주차 6번 문제. 그랬을 때 이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면 앞에 가운데다 뭘 껴서 수요 또는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끼워 넣어갖고 문제 풀으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왜? 실제 문제에서는 지금 요 얘기는 싹 어떡하고 빼버리고 이렇게 물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1주차 때 나왔던 문제 똑같이 냈는데 1주차 때는 정답률이 되게 낮았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많이 맞추시죠? 그게 반복의 효과지 뭐. 5번, 소득이 5%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1% 증가했다. 그럼 뭐 탄력성 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소득 늘 때 수요량도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이런 재화를 정상재 또는 우등재라 부릅니다. 답은 4번이고 7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46페이지인가부터 수요의 탄력성, 수요의 가입 탄력성, 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다 묶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1번에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수록 부동산 수요의 가입 탄력성은 보다 탄력적으로 관찰된다. 그럼 이건 우리가 맨날 풀던 어떤 문제예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말들이 들어왔을 때 수요의 가입 탄력성이 탄력적이 되느냐 비탄력적이 되느냐, 또는 탄력성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또는 기울기가 가파르냐 완만하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 어떻게 푸시랬어요? 그 동그라미 들어가는 말을 누구랑 연결해서? 대체제랑 연결해서.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들어가는 말이 누구예요?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하면, 그러면 세분을 안 하고 부동산, 그 중에 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 그럼 주택을 다 뭉뚱그려서 그걸 대신할 물건을 찾고 있어요. 그럼 주택을 대신할 건 뭐가 있어? 다리 밑? 아니면 뭐 텐트? 아니면 지하철역?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터미널? 터미널 가는 노숙자들 있던데. 그런 거 말고는 주택을 대신할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뭉뚱그리면 대신할 물건이 없어져요. 여자를 대신해야 돼. 그럼 누가 있어? 없어, 여자를 대신할 거는. 근데 그걸 세분해서 어떻게 해? 뭐 이쁜 여자를 대신해야 돼. 그럼 누구 찾으면 돼? 못생긴 여자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수록, 세분이 될수록 상대적 개념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그만큼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대신할 게 많아지죠, 뭐예요. 세분할수록 대체제가 많아지니까 수요는 그만큼 어떻게 된다?
탄력적. 그럼 얘는 결정 요인 물어본 거죠. 문제 내는 형태. 2번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개념. 교차 탄력성은 어떨 때 측정한다고 했다? 관련제일 때. 그래서 누구 기억하시겠어요? 대체적 가격이 오르고 보완적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를 알고 계셔야 교차 탄력성이 이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체 관계이거나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 이걸 우리는 편의상 뭐라 불렀어요? X제. 얘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여기서 해당 상품은 편의상 뭐라 부르는 거예요? Y제. 그래서 X제 가격이 변해서 Y제 수요량이 변할 때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 변화율을 뭐라고 정의한다? 교차 탄력성. 개념 물은 거잖아요. 3번.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그럼 이때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1보다 큰데 왜 단위 탄력적이요?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임대료를 인상시키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임대업자의 총수입을 묻고 있어요. 임대수입. 그럼 여기서 생각나야 될 건 총수입이 증가하려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이게 생각이 나야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탄력적인데 가격을 내려야지 총수입이 증가하는데 반대로 가격을 어떻게 했으니까? 올렸으니까 총수입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제는 뭐 A에 대한 B 나오면 A분의 B로 바꿔서 맞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1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비교한다고 했어요? 0. 그래서 얘가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에 따라서 재화의 종류가 달라졌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일 때를 우리는 뭐라 부르고? 정상제. 아까도 나왔잖아요. 문제에서. 5번에도 있었고.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일 때를 우리는 대체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답은 4번 몇 번이 틀린 거예요? 3번 틀렸죠. 3번. 8번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체적 관계에 있는 시장에서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A와 B가 대체적 관계인데 A의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대체적 가격이 오른 거죠. 대체적 가격. 그럼 대체적 가격이 오르면 누가 누구에 영향을 준다? 수요와 공급에 각각 영향을 주죠. 수요 공급에 각각 영향을 줘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체적 관계에 있는데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건 뭘 준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는 걸 준 거예요. 그럼 이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로 누가 영향을 받겠어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아까 대체제 얘기할 때 얘는 수요만 생각한 이유가 뭐 때문에? 앞에 뭐라고 써놨으니까. 수요 측면에 대해서라고 써놨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수요에 대해서만 대체제가 아니라 공급에 대해서도 대체제라는 거죠. 그럼 뭘 따지라는 거예요? 얘는 수요와 공급을 둘 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대체제 가격 상승이라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누구랑 변하겠어요? 수요랑 공급이 둘 다 변했겠죠. 그랬을 때 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문제에서는.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를 묻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뭐라 부르더라? 균형의 이동. 그럼 틀리신 분은 요약집 40페이지 가셔서 균형 이동 다시 확인하셔야죠. 근데 얘는 지금 그 앞 가로 안에 있는 말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움직였을 때를 문제의 형태를 둘로 나누시랬죠. 유형 1과 유형 2로. 그럼 얘는 1이요, 2요. 그거부터 판단하셔야지. 유형 2죠, 2. 왜? 수요는 증가했고 대체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증가하잖아요. 동시에 공급은 어떻게 돼? 감소. 방향은 좋죠. 근데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럼 얘는 유형 2에 해당하니까 뭐만 확인하시면 돼?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상하 좌우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경우예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하니까 위로 갈 때잖아요. 위로 갈 때니까 균형 가격은 반드시 어떻게 되고? 상승. 균형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가 돼야죠. 답은 4번. 그러니까 똑같이 대체적 가격이 변했다만 보시면 안 되고 아까 6번 문제 4번에서는 앞에다 무슨 말을 썼으니까 수요에 대해서 그럼 이 말이 없으면 뭐라고 판단해야 돼요? 수요 공급 둘 다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콕 집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체제는 수요와 공급에 둘 다 대체적 관계다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수요 공급 둘 다 신경을 쓰라는 거죠. 그 답은 8번. 아니 8번은 답은 4번. 9번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 A지역 오피스텔 임대료가 평균 5% 인상됐다. 그럼 이 5%는 뭘 준 거예요? 가격 변화율 준 거죠. 가격 변화율.
다음에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수요가 7% 감소했다. 그럼 이 7%는 뭘 준 거예요? 수요량 변화를 준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하래요?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해라. 그럼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구하시더라?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가격 변화를 분해 수요량 변화. 근데 그동안에 풀어봤던 문제는 이걸 직접 구했어야 되는데 얘는 이걸 직접 줬잖아요. 그럼 뭘 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가격 변화를 얼마? 6% 상승했으니까 플러스. 수요량은 7%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그럼 얘는 두 개 곱하니까 플러스 되고 5로 약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4. 10번 틀리신 분은 좀 그래.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맴도는 말이 있는데 이게 표현을 못 하겠고 좀 그래요. 네, 좀 그래요. 왜냐면 세 번 계속 냈잖아요, 이거는. 1주, 2주, 3주 모의고사를 세 번째 보고 있는데 항상 10번은 뭐였어요? 경기 변동 문제였어요. 문제 내신 분이 되게 성격이니까 되게 뭐라 해야 돼? 치밀하셔. 항상 10번은 경기 변동을 똑같이 줬어. 그리고 1주차, 2주차 둘 다 뭘 물었어요?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차이점 구별하시라고 하면서 공부할 건 두 가지였죠. 매도자 시장이냐 매수자 시장이냐. 또 하나는 상한가냐 하한가냐.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뭐 매도자 매수자 구별하는 거 물었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도자씨와 수자씨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때 막 웃었잖아. 근데 똑같은 문제 나오니까 풀어 5%, 5%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가 바뀌었어요? 도자씨와 수자씨가 바뀌었어. 2주차 때는 뭐 물었어요? 상한가냐 하한가냐 구별하라고 냈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 번갈아 가면서 내고 있는데 틀리는 거예요. 1번부터 봐요. 틀리신 분은 또 53페이지 가셔서 요약집 53페이지 가셔서 경기 변동에 대해서 또 공부하셔야죠. 그 중에서 1, 2번은 뭘 물은 거예요? 시차관계. 그래서 전체 부동산 경기를 통틀으면 일반 경기와는 일반적으로 뭐 한다? 후순환한다 그러죠. 후순환. 근데 2번에 보세요.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즉 다른 데 투자할 게 많죠. 그러면 주택과 같은 투자재에는 투자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즉 주택의 경기는 일반 경기랑 무슨 관계 있다? 역순환. 그 다음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공업용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경제활동에 실제로 활용되는 부동산이니까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얘네들도 같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순환해요. 1, 2번은 시차관계 물은 거고 3번은 1주차 때가 아니구나. 3번은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를 단순 지표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수요측 지표로 누구 쓰고? 거래량. 그 다음에 공급측 지표로 건축량. 그 다음에 가격과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표를 측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랬죠. 10국태 할 때 이거 바꿔서 낸 적 있잖아요. 수요측 지표로 뭐 건축량, 그 다음에 공급측 지표로 가격 뭐 이렇게 해서 틀리게 냈던 적 있던 거. 측정 지표 물어본 거고. 4번, 5번은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차이인데 4번은 부동산 경기 순환의 국면 중 상향은 경기가 좋을 때잖아요. 그럼 누가 유리해요? 매도자. 그래서 매도자를 중시하고 매도자에게 유리한 매도자 시장이 형성됩니다. 근데 5번에서 순환 국면 중 회복. 그럼 비슷한 문제 풀어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회복이 나오면 10주차 때 이거를 똑같이 풀었는데 회복이 나오면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건지부터 확인 안 했죠. 그럼 회복은 경기가 안 좋은 하향에서 경기가 좋은 상향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게 회복이에요. 그럼 경기가 안 좋을 때 하향에서는 누굴 중시한다고 그랬고 매수자를 중시하는 매수자 시장이 형성된다고 그랬고 얘가 상향 시장으로 가니까 매도자를 중시하게 되겠죠. 그럼 회복은 결국 뭐에서 뭐로 바뀌고 있는 수자에서 도자로 바뀌고 있는 중간에 있는 게 회복이에요. 그럼 5번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회복 시장에서는 매도자 시장의 경향이 약해져서 매수자 시장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도자씨와 수자씨의 위치가 바뀐 거죠. 그 답은 5번. 그러니까 10번 같은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내용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봤던 문제잖아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니까 이런 건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11번 틀리신 분은 63페이지 가시면 효율적 시장 이론. 공부할 건 두 가지였죠? 일단 효율적 시장의 종류에서 정 안 되면 표 그려서 푸시는 거. 그래서 초과율 얻느냐 못 얻느냐 정리하시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할당적 효율성에서는 공부할 게 두 개였죠. 개념. 그래서 요약집 60 몇 페이지예요? 63페이지 가시면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은 일단 두 가지로 정의했죠.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투자안의 수익률이 동일하도록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 상태를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기억하실 거 두 번째는 그 밑에 표 가지고 정리해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결론 세 가지. 첫 번째 결론이 뭐예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언제나 강성효율적 시장이고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오늘 그거 물은 거잖아요.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은 뭐예요? 부동산 시장은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은 무조건 할당 비효율적이다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랬죠. 정보가 공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래서 세 번째, 지난주에 물은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생기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해서다. 그 중에 첫 번째 거 물었잖아요. 지난주에 세 번째 거 물었으니까. 11번 봅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 1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한 투자자라도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정리 안 되시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려요 이거. 이거 뭐 그리는데 얼마 걸려요? 그 얘가 누구예요? 약성. 얘가 중강성. 얘가 강성. 얘는 과거. 얘는 현재. 미래.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가 뭐고? 정상. 여기가 초과.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장에서래요? 중강성. 여기잖아. 근데 투자자가 무슨 분석을 했대요? 기술적 분석. 그럼 기술적 분석했으면 과거 정보까지 아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가 만나는 점이니까 뭐예요? 초과이윤은 못 얻지만 뭐는 얻어? 총상이윤을 얻네.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은 좀 방향을 거꾸로 물은 거죠. 투자자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초과이윤을 획득했다. 그럼 투자자가 기본적 분석을 했다는 건 어떤 정보까지? 현재 정보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재 정보를 이용해서 뭐를 얻었대요? 초과이윤. 그럼 이 칸이잖아.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현재 정보 가지고 초과이윤을 얻는 건 어떤 시장에서만?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2번도 맞았고. 3번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이 뭐예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아져서 모든 투자안의 수익률이 동일해지고 있는 상태. 3번은 맞았고. 4번 만약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강성효율적 시장.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라는 말 들어가지만 맞는 표현이라고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디에서도 존재한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는 있다.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답은 4번. 그러니까 11번 틀리신 분은 지난주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지난주 문제를 맞추셨다면 모르겠지만 틀렸다면 이거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근데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틀린 문제 정리 안 하면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거 조절하시라는 거예요. 12번은 다 틀려도 돼요. 뭐 이까지 거 틀리면 어때? 시험 문제 지금까지 2번밖에 안 나왔고, 2번밖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거 뭐 틀리면 어때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뭐 구하래요?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니까 정보 가치 구하라는 거예요, 정보 가치. 그 정보 가치 구하는 건 요약집 64페이지에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본 거 있죠. 그래서 64페이지 가시면 정보 가치 어떻게 구하신다? 정보 가치는 계산하는 식. 정보 가치라는 건 내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얻는 초과이윤을 말했고, 얘는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를 빼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확실성 상황과 불확실성 상황이라는 건 내가 남들이 모르는 어떤 정보, 여기서는 뭐예요? 혁신도시가 되느냐라는 정보, 혁신도시로 개발되느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얼마가 된 상태? 100%가 된 상태가 확실성 상황이고, 불확실성 상황은 뭐예요?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개발될 수도 있고 개발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게 불확실성 상황. 그러면 실제 내용 들어가셔서 1년 후 혁신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인근에 일단 토지가 있다. 두 번째 점, 혁신도시로 개발되면 7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데 이 7천만 원은 언제 가치예요? 1년 후에 얘가 혁신도시가 되면 7천의 가치를 갖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 가치다? 1년 후 가치예요. 1년 후 가치.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으면 얼마? 3천. 언제? 1년 후에. 되느냐 안 되느냐는 1년 후에 결정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세 번째, 투자자 요구 수익률 5%. 생뚱맞게 왜 준 거예요? 현재 가치 구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평가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평가 개수 들어갈 누굴 준 거예요? 알가. 그 다음에 기업 도시로 개발 가능성은 몇 프로다? 30%.
그럼 정리해보면 불확실성 상황, 즉 개발될 확률이 얼마밖에 안 된대요? 30%. 그럼 개발 안 될 확률은 70%. 이게 불확실성 상황이에요. 그러면 30%의 확률로 개발이 되면 이 땅은 언제? 1년 후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 거고? 7천만 원. 개발이 안 되면 1년 후에 3천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뭘 구해보라? 현재 가치. 근데 지금 값이 두 개가 서로 어때요? 다르네.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를 때는 뭐 한다? 평균 낸다. 평균을 낼 때 발생 확률이 서로 다르니까 뭐 하셔야 돼? 가중평균 해야지 뭘. 그래서 확률 0.3 곱하기 7천 더하기 확률 0.7 곱하기 3천.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한 게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구한 이 토지 언제 가치예요? 1년 후 가치지. 1년 후 가치. 1년 후에 이 금액이 됐으니까. 그럼 이걸 언제 가치로 다시 환산해야 돼?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하겠네. 뭘 이용해서? 현가계수. 그러면 현가계수를 우리가 할 때 이거 현재 가치로 바꿀 때 1년 후의 값은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할인율 찾아내시고 그 할인율에다 얼마를 더해서 1을 더해서 할인율이 지금 5%니까 0.05에 1승에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편의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에다가 얼마 더해서 할인율 더해서 그냥 나눠버려라. 그럼 이게 현재 가치 된다. 그럼 구해봐요. 2개 곱하면 2100, 2개 곱하면 2100, 그걸 1.05로 나누니까 4천만 원 나오죠. 그럼 이 4천만 원이 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지역이 혁신도시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얼마짜리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7천. 근데 나는 뭘 알았어? 혁신도시가 된다는 확실한 정보. 그러면 100%의 확률로 이 땅은 무조건 1년 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천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혁신도시가 안 될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고 0. 그럼 0%의 확률로 1년 후에 이 땅은 3천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똑같잖아요. 다만 뭐가 달라진 거예요? 발생 확률만. 그럼 똑같이 가중평균하면 발생 확률 1 곱하기 7천 더하기 0 곱하기 3천. 그럼 그걸 똑같이 얼마로 나누면 돼요? 1.0으로 나누면 되지. 왜?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0되고 7천만 1.0으로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나온다? 6,666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2,666만. 왜? 1,000원 미만은 절사하라 했으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는 잘 안 물어요. 그냥 똑 떨어지게 주지.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맞는 편. 죄송합니다. 2번이 맞는 편. 13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67페이지 가서 주택의 여가현상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은 다 기출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이 1번부터 5번까지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만 묶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5개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다 외우세요. 가능하면.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셨던 거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은 지문 다 외우고 계시겠죠, 이거. 1번.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준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됐다. 그럼 이건 뭐로 바뀐 거다?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뀐 거죠. 그럼 이걸 무슨 여가? 하향여가라고 그러죠. 2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됐다. 하향여가, 상향여가 구별 잘 안 되면 누구 보고 찾으셔라? 누가 이사 왔는가? 그럼 여기서 누가 새로 이사 왔대요? 저소득층이 이사 왔잖아요. 그럼 이것도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그럼 1, 2번은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구별하라고 낸 그 개념 문제죠. 개념 문제. 3번. 주택의 하향여가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했을 때 나타난다. 하향여가 과정 공부했었죠. 근데 제일 어렵게 내면 맨 마지막에 있는 뭐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장기에 얘가 비용 불변이냐 비용 증가냐에 따라서 고가주택 양과 고가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물어보면 제일 어려운 건데 요즘에 잘 안 묻는다고 했잖아요. 다행히. 요즘에는 뭘 묻더라? 하향여가가 어떨 때 시작되느냐를 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선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하향여가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이유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그럼 이거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되니까? 증가되니까 하향여가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주택의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안정적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왜? 고소득층은 신축된 집을 새로 공급받잖아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자기가 살던 데보다 좀 좋은 집, 덜 오래된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으니까 주택의 질을 개선합니다. 그럼 4번은 맞았고. 5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 그럼 가치상승분과 보수비용 중에 누가 큰 거예요?
가치 상승분이 더 크죠. 그럼 이때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상향효과가 되는 거죠. 그 답은 4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계산 문제부터는 조금 이따 쉬었다 할게요.